강지훈은 낡고 금이 간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낯설게 바라보았다. 거울 속 남자는 값싼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그을린 피부와 거친 손은 영락없는 건설 현장 인부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깊고 날카로운 눈빛만은 숨길 수 없었다. 그 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SJ그룹의 총수 강지훈의 것이었다. 그는 아들 민준의 작은 손을 잡고 좁은 월세방을 나섰다. 5살 배기 민준은 아빠와의 외출의 신이 나 제잘거렸다. 아빠 오늘 어디 가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지훈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웃었다. 오늘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었다.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가 억지로 주선한 맞선 자리였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김현우라는 가명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가 이런 위험한 이중 생활을 하는 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회사 깊숙이 파고든 부패의 뿌리를 캐내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돈과 지위가 아닌 자신의 본 모습을 사랑해줄 여자를 찾기 위함이었다. 아내와 사별한 후 그에게 접근하는 여자들은 모두 SJ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노릴 뿐이었다. 그는 진정한 사랑과 민준에게 따뜻한 엄마가 되어줄 사람을 간절히 원했다. 만원버스는 사람들로 가득 차 흔들렸다. 지우는 한 손으로 아들을 굳게 끌어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손잡이를 꽉 잡았다. 그의 주변에서는 땀 냄새와 피로에 찌든 사람들의 숨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이 살아있는 현실감 속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곳에서는 그가 SJ그룹의 총수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약속 장소는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분식집이었다. 일부러 소박한 장소를 고른 것은 상대방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도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소한 떡볶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창가 자리에 한 여자가 먼저 와서 앉아 있었다. 사진으로 본 박서연이라는 여자였다. 그녀는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자체로 빛나는 단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지우는 심호흡을 하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저 김현우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시선은 지훈의 낡은 옷이나 거친 손이 아닌 그의 눈에 머물렀다. 그리고는 곧바로 지훈의 뒤에 숨어있는 민준을 발견하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지훈은 당황하며 급하게 변명했다. 아,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갑자기 맡길 곳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는 서연의 얼굴에 실망이나 불쾌감이 떠오를 것이라 예상했다. 아이가 딸린 가난한 인부를 반길 여자는 없을 테니까.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낮춰 민준과 눈을 맞췄다. 안녕, 이름이 뭐니? 이모는 박서연이야. 만나서 반가워. 그녀의 목소리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다. 민준은 낯을 가리는 아이였지만 이상하게도 서연에게는 경계심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강민준이에요.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민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민준이는 공룡 좋아하니? 이모가 공룡 그림 잘 그리는데. 그 순간 지우는 자신의 심장이 잠시 멈추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자리에 앉아 음식을 주문하는 동안에도 서연의 관심은 온통 민준에게 쏠려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맵지 않은 음식을 골라주고 작은 숟가락과 포크를 챙겨주며 살뜰히 보살폈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동안 만났던 어떤 여자도 민준에게 이토록 진심 어린 따뜻함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그들은 언제나 민준을 자신과 결혼하기 위한 귀찮은 장애물 정도로 여겼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현우 씨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많이 힘드시죠? 그녀의 질문에는 어떤 가식이나 동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순수한 궁금함과 존중이 느껴졌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벽을 조금 허물며 대답했다. 내 몸은 고되지만 보람도 있습니다. 제 손으로 건물이 올라가는 걸 보면 뿌듯하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멋진 일이네요. 저는 조경 디자이너예요. 삭막한 공간에 나무와 꽃을 심어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죠. 어쩌면 현우 씨와 저는 비슷한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살아갈 공간을 만드는 거니까요. 그녀의 말에 지우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겉모습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지훈은 자신의 설정에 맞춰 가난한 노동자의 고된 삶에 대해 이야기했고, 서연은 자신이 디자인한 공원과 정원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잠시 자신이 SJ그룹의 총수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다. 식사가 끝날 무렵 피곤했던 민준이 서연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다. 지훈은 황급히 아이를 깨우려 했지만 서연은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했다. 그녀는 잠든 민준의 얼굴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작은 손을 어루만졌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아들을 돌보아온 엄마처럼 자연스러웠다. 지우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분식집을 나와 함께 걸었다. 지훈이 잠든 민준을 업고 있었고, 서연은 그의 옆에서 조용히 발을 맞췄다. 서연은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멈춰서서 말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현우 씨. 그리고 민준이도 너무 사랑스러웠고요. 지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오히려 폐를 끼쳤습니다. 아이까지 데리고 나와서. 아니에요. 오히려 민준이 덕분에 더 편안하고 즐거웠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또 뵙고 싶어요. 민준이랑 같이 공원에 놀러 가는 건 어때요? 제가 직접 디자인한 곳이 있는데 민준이가 분명 좋아할 거예요. 그녀의 제안은 지훈에게 큰 충격이자 감동이었다. 지훈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여자는 정말로 자신의 조건이나 배경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그저 김현우라는 남자와 그의 아들 강민준에게 순수한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지훈은 목이 메어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습니다. 꼭 같이 가고 싶습니다. 서연과 헤어진 후 지훈은 아들을 업고 밤거리를 걸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들의 따뜻한 체온과 귓가의 맴도는 서연의 맑은 목소리가 뒤섞여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오늘 하루가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삭막하고 차가웠던 그의 삶에 아주 오랜만에 따스한 햇살 한 줄기가 비쳐드는 것 같았다. 월세방으로 돌아온 그는 민준을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아래 반짝이는 수많은 불빛 중 하나는 자신이 세운 SJ그룹의 본사 건물이었다. 그는 잠시 자신의 진짜 신분과 지금의 처지를 생각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박서연이라는 여자는 과연 자신의 모든 것을 알게 된 후에도 지금처럼 웃어줄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의 거짓말이 언젠가 그녀에게 큰 상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그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 아니 최진석 부사장의 비리를 모두 파헤치고 회사를 바로 세울 때까지는 이 위험한 줄타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평범한 남자 김현우가 되어 박서연과 아들 민준의 손을 잡고 그녀가 디자인한 아름다운 공원을 거닐고 있었다.
세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따스한 햇살 아래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약속한 주말이 되자 지우는 아침 일찍부터 민준을 깨워 단정하게 옷을 입혔다. 며칠 동안 그의 마음은 서연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평범한 남자인 김현우로서 느끼는 이 설렘은 SJ그룹의 총수 강지훈으로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그는 일부러 가장 튼튼해 보이는 청바지와 깨끗한 티셔츠를 골라 입었다.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서연이 말한 하늘공원은 도심 속에 자리 잡은 작은 숲과 같았다. 그녀는 입구에서 부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그녀의 미소는 주변의 꽃들보다 더 화사했다. 민주는 서연을 보자마자 달려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 이모, 그 친근한 부름에 지훈과 서연은 동시에 놀라며 서로를 바라보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공원은 서연의 말대로 정말 아름다웠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공간은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다. 계절에 맞는 꽃과 나무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잔디밭과 작은 시냇물이 흐르는 오솔길도 있었다. 지훈은 건설 전문가로서 이 공원이 얼마나 정교한 설계와 시공을 거쳤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는 큐레이터처럼 신이 나서 공원의 구석구석을 설명했다. 그녀는 어떤 나무가 새들을 불러 모으고 어떤 꽃이 나비를 유혹하는지 그리고 시냇물의 깊이를 왜 아이들의 발목에 맞추었는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지우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녀가 자신의 일에 얼마나 큰 사랑과 철학을 담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세 사람은 함께 잔디밭에 돗자리를 폈다. 서연이 정성껏 준비해온 도시락에는 민준이 좋아하는 소시지 문어와 계란말이가 가득했다. 민준은 신이 나서 제잘거리며 음식을 먹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지훈의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문득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완벽해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마치 행복한 가족의 한 장면을 연기하는 배우가 된 것 같았다. 점심을 먹고 난 후 민주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잠자리채를 휘두르며 뛰어다녔다. 지훈과 서연은 나란히 앉아 그런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준이 어머님은 언제 떠나셨어요? 지훈은 잠시 숨을 멈췄다.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그를 고통스럽게 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왠지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다. 그는 김현우의 설정에 맞게 이야기를 조금 각색했다. 민준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요. 몸이 많이 약했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지훈의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가만히 포겠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기가 그의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혼자서 민준이를 키우느라 정말 힘드셨겠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현우 씨. 그녀의 위로에는 어떤 동정도 없었다. 그저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지우는 서연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진실을 밝히는 순간 이 모든 행복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까 두려웠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공감대가 흘렀다. 주말의 달콤한 휴식이 끝나고 지우는 다시 차가운 현실이 기다리는 건설 현장으로 돌아갔다. 서연과 함께 있던 시간의 잔상은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현장은 여전히 위험과 비리의 그림자로 가득했다. 그는 동료 인부들이 안전 규정을 무시한 채 낡은 안전모를 쓰거나 부실한 안전난간에 몸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느 날 오후 지우는
자재 창고를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창고 구석에서 평소 사용하던 것과는 다른 규격의 철근 더미를 발견했다. SJ그룹의 정품 인증, 마크가 없는 값싼 중국산 자재였다. 원가 절감을 위해 건물의 뼈대가 되는 철근까지 바꿔치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살인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몰래 철근의 사진을 찍고 샘플 일부를 챙겼다. 증거를 확보하는 그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현장 소장과 최진석 부사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재빨리 자재 더미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최진석은 오만한 표정으로 현장을 둘러보며 말했다. 공사기간 단축하고 이윤 최대로 남기는 거 잊지 않았겠지. 위에서 이번 프로젝트에 거는 기대가 커.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마무리 잘 하라고. 현장 소장은 비굴하게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부사장님, 염려 마십시오. 저가 자재로 대체해서 벌써 상당한 차액을 확보했습니다. 안전 문제는 제가 알아서 잘 덮겠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는 동안 지우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자신의 사촌 형이 SJ그룹의 부사장이라는 자가 회사를 좀먹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의 축이었다. 그는 최진석의 얼굴을 차갑게 노려보았다.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그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더 큰 그림을 위해 분노를 억눌렀다. 최진석이 떠나고 지우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빠져나왔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최진석의 비리는 예상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대담했다. 단순한 현장 소장 수준이 아니라 본사의 여러 임원들과도 연결되어 있을 것이 분명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꼬리만 잘리고 몸통은 놓칠 수 있었다. 더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날 저녁 그는 퇴근 후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밝은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지옥 같은 현실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다. 현우 씨,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그녀의 다정한 질문에 지우는 차마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괜찮았어요. 서연 씨 목소리 들으니까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네요. 두 사람은 소소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우는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위안을 얻었고 동시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가 그토록 혐오하는 부조리가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는 언젠가 마주해야 할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려올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며칠 후 현장에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크레인이 자재를 옮기던 중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철골 구조물이 아래로 떨어졌다. 마침 그 아래에서 다른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해 지훈이 고함을 지르며 가장 가까이 있던 인부를 밀쳐냈다. 간발의 차이로 구조물은 그들이 있던 자리를 덮쳤고 굉음과 함께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다행히 지훈의 외침 덕분에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지훈은 끊어진 와이어를 확인했다. 마모가 심해 진작에 교체했어야 할 낡은 부품이었다. 이것 역시 예견된 인재였다. 현장 소장은 달려와 별일 아니라는 듯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인부들의 불안과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비밀 사무실로 돌아왔다. 이곳은 그가 총수로서의 업무를 보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그는 낮에 확보한 불량 자재 샘플과 사고, 현장 사진, 그리고 그동안 수집해온 자료들을 정리했다.
최진석의 비리를 입증할 증거는 점점 쌓여가고 있었지만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에는 아직 부족했다. 그의 뒤에 숨어있는 더 큰 세력을 함께 무너뜨려야 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연과 민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공원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서 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처럼 웃고 있었다.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내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어둠이 깊었지만 그의 눈은 새벽의 빛처럼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다. 며칠 동안 비가 내렸다. 잿빛 하늘은 지훈의 마음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현장에서의 아찔한 사고 이후 그는 최진석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밤낮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데 몰두했다. 서연과의 연락도 뜸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마음 한편에는 그녀에 대한 그리움이, 다른 한편에는 그녀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서연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다. 비가 오니 따뜻한 김치전과 막걸리가 생각난다며 괜찮으면 자신의 집으로 오지 않겠냐는 제안이었다. 민준이도 보고 싶다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민준의 손을 잡고 그녀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서연의 집은 그녀를 꼭 닮아 있었다. 작지만 아늑하고 창가에는 그녀가 직접 가꾼 작은 화분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집 안에는 고소한 기름 냄새와 함께 편안한 온기가 감돌았다. 민주는 오자마자 서연이 준비해둔 공룡 장난감을 가지고 노느라 여념이 없었다. 지우는 그런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나마 현실의 무게를 잊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였다. 창밖으로 부딪히는 빗소리가 아늑한 배경음악이 되어주었다. 서연은 지훈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며 말했다. 현우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여요. 현장 일이 많이 힘든가 봐요.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흘렀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오빠 생각이 많이 나요. 지우는 조용히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는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오늘 밤 어쩌면 그 상처의 실체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서연은 낡은 앨범을 가져와 펼쳤다. 앨범 속에는 그녀와 꼭 닮은 미소를 짓고 있는 한 청년의 사진이 있었다. 우리 오빠예요. 저보다 5살 많았는데 저한테는 아빠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빠도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누구보다 자기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녀는 한 페이지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젊은 오빠가 안전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런데 5년 전 바로 이맘때쯤이었어요. 오빠가 일하던 공사장에서 비계가 무너지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손에 든 막걸리 잔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서연은 눈물을 애써 참으며 말을 이었다. 회사에서는 오빠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라고 결론 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오빠는 그렇게 허술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사고 며칠 전부터 제게 전화를 걸어 현장 자재가 이상하고 안전장비도 엉망이라고 불평했었어요. 위에서 공사 기간을 맞추라고 계속 압박해서 다들 불안해한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함께 오랜 시간 묵혀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때 오빠가 일하던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서연은 고개를 들어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SJ그룹이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건물을 짓는다고 자랑하는 바로 그 회사요. 그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지훈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서연의 오빠를 죽게 한 회사가 바로 자신이 이끄는 SJ그룹이라니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한 현실이었다. 그는 서연의 고통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위선적인 존재인지, 자신의 거짓말이 얼마나 끔찍한 기만인지 깨달았다. 숨이 막혔다. 한편 같은 시각 SJ그룹 본사 부사장실에서는 최진석이 현장 소장에게서 온 보고를 받으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김현우라고 일개 잡부가 뭘 안다고 자꾸 캐묻고 다니는 거야. 현장 소장은 전화기 너머로 잔뜩 겁을 먹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그게 이상합니다. 지난번 크레인 사고 때도 그렇고 마치 사고가 날 것을 미리 안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자재에 대해서도 이상할 정도로 아는 게 많습니다. 최진석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의 비리 계획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용납할 수 없었다. 작은 개미구멍이 댐을 무너뜨리는 법이다. 그는 냉정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그놈 뒷조사 좀 해봐.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지 알아내. 그리고 앞으로 그놈 행동 하나하나 다 감시해서 보고해.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면 알지. 현장에서는 사고가 흔하게 일어나는 법이니까. 전화를 끄는 최진석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생각에 잠겼다. 그의 완벽한 계획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자는 누구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의문의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보았다. 그것은 5년 전 비계 붕괴 사고의 보고서였다. 그는 서류를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과거의 실수는 완벽하게 묻혔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성가신 일이 생기려 하고 있었다. 다시 서연의 집. 지훈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서연에게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서연은 체념한 듯 쓴웃음을 지었다. 거대 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저희 가족은 보상금 몇 푼을 받고 모든 걸 덮어야만 했어요. 그 후로 저는 대기업이라면 치가 떨려요.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부품처럼 여기는 그들의 오만함을 경멸해요.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래서 현우 씨 같은 사람이 더 대단하게 느껴져요. 힘들고 위험한 곳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요. 그녀의 위로와 칭찬은 지훈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비수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비겁하고 추악한 사기꾼이 된 기분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서연의 집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빗속을 걷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서연의 슬픈 눈빛과 최진석에 대한 불타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임무는 이제 단순히 회사를 바로잡는 것을 넘어섰다. 그것은 서연의 죽은 오빠의 한을 풀어주고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줘야 하는 개인적인 사명이 되었다. 비밀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곧바로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5년 전 SJ그룹에서 발생했던 모든 안전사고 기록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가 찾던 파일을 발견했다. 파주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 비계 붕괴 사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사고 보고서에는 사망자 명단이 있었고 그 속에서 박서준이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보고서는 조작된 흔적이 역력했다. 현장 관리자의 책임은 축소되고 모든 원인은 사망한 박서준의 과실로 몰아가고 있었다. 지훈은 분노에 차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그리고 보고서 최종 결제자 서명란에서 그는 익숙한 이름을 발견하고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곳에는 당시 현장 관리 본부장이었던 최진석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과거와 현재의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박서준의 이름이 적힌 5년 전 보고서를 확인한 순간부터 강지훈은 잠을 잘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서연에 대한 미안함으로 뒤엉켜 지옥과 같았다. 최진석은 단순한 부패한 임원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진실을 뻔뻔하게 조작하는 악마였다. 이제 이 싸움은 회사를 바로잡는 것을 넘어 한 남자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사랑하는 여자의 상처를 보듬어야 하는 절박한 사투가 되었다. 그는 밤새도록 최진석의 모든 비리 자료를 검토하고 5년 전 사고와 관련된 증인들을 다시 추적하기 시작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 김현우로 밤에는 SJ그룹의 비밀스러운 총수로 살아가며 그는 한계까지 자신을 몰아붙였다. 피로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의 눈빛은 복수와 정의에 대한 결의로 더욱 차갑게 빛났다. 그는 서연에게 당분간 연락할 수 없었다. 이 위험한 싸움에 그녀를 끌어들일 수는 없었다. 한편 최진석은 김현우라는 존재가 점점 더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뒷조사를 시켰지만 고아 출신의 일용직을 전전한 기록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너무나 깨끗한 과거가 오히려 그의 의심을 부추겼다. 그는 직감적으로 김현우가 자신의 계획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느꼈다. 최진석은 현장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더 이상 그놈을 살려둬선 안 되겠어. 흔적도 남지 않게 아주 자연스러운 사고로 처리해. 다음 날 지우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불길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평소와 달리 현장 소장이 직접 그에게 다가와 작업을 지시했다. 김 선생, 오늘 C구역 지하 5층에서 새로 타설한 콘크리트 바닥 보강 작업을 좀 해줘야겠어. 몇 사람 더 붙여줄 테니 꼼꼼하게 확인 좀 해줘. C구역 지하 5층은 가장 깊고 외진 곳으로 아직 조명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어두운 장소였다. 지훈의 경고등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짓이었다. 하지만 그는 거절할 수 없었다. 거절하는 순간 자신이 무언가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셈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지하 5층으로 향했다. 어둡고 축축한 공간에는 미세한 시멘트 가루와 위험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우는 바닥 곳곳에 나 있는 미세한 균열들을 발견했다. 콘크리트가 완전히 양생되기도 전에 너무 많은 하중이 가해진 것처럼 보였다. 그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경고했다. 다들 조심하십시오. 바닥 상태가 좀 이상합니다. 최대한 벽 쪽으로 붙어서 이동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천장 쪽에서 끼익하는 섬뜩한 금속성 파열음이 들려왔다. 그리고 곧이어 천장과 벽을 지지하던 철골 구조물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소리쳤다. 모두 엎드려 무너진다. 그의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이 서 있던 바닥 전체가 엄청난 굉음과 함께 아래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현장은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다. 먼지 구름이 시야를 가렸고 비명과 콘크리트 파편이 부딪히는 소리가 뒤엉켰다. 지훈은 무너지는 바닥의 중심부에서 벗어나 간신히 벽 쪽으로 몸을 날렸다. 그의 팔을 날카로운 철근이 스쳐 지나가며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그는 먼지 속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동료의 목소리를 들었다. 살려주세요. 한 인부가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에 다리가 깔려 있었다. 위에서는 계속해서 흙과 파편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2차 붕괴가 일어나기 직전의 위험한 상황이었다. 지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주변에 있던 굵은 철근을 지렛대 삼아 동료의 다리를 짓누르고 있는 콘크리트 더미를 들어 올리려 애썼다.
조금만 더 힘을 내요. 거의 다 됐습니다. 그의 팔에서 피가 흘러내려 흙먼지와 뒤섞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초인적인 힘과 절박한 외침에 정신을 차린 다른 동료들도 달려와 힘을 보탰다. 마침내 그들은 콘크리트 더미를 드러내고 동료를 구해내는데 성공했다. 그들이 간신히 위험 지역을 벗어나는 순간 거대한 콘크리트 천장 일부가 그들이 있던 자리로 무너져 내렸다. 구조대가 도착하고 현장이 수습되었을 때 지우는 먼지와 피로 범벅이 된 채 벽에 기대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대신 차가운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시도였다. 그는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는 현장 소장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악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구해냈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작은 월세방으로 돌아와 상처를 치료했다. 팔에 난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고 아팠다. 최진석은 이제 선을 넘었다. 그는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인부들의 목숨까지도 개의치 않는 괴물이었다. 더 이상 김현우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을 수 없었다. 이 가면은 이제 자신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언제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족쇄가 되어버렸다. 그는 금이 간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지치고 상처 입은 노동자의 얼굴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SJ그룹의 총수 강지훈의 것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 지긋지긋한 이중 생활을 끝내야 할 때가 왔다. 어둠 속에서 숨어서 싸우는 것은 이제 무의미했다. 정면으로 부딪혀야 했다. SJ그룹의 진짜 주인으로서 그의 권리와 힘을 이용해 최진석과 그 뒤에 숨은 부패 세력을 모조리 쓸어버려야 했다. 그리고 그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바로 박서연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다. 더 이상 그녀를 속일 수는 없었다. 그녀가 알게 될 진실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거짓말 위에 그들의 관계를 이어갈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녀를 지켜야만 했다. 지우는 굳은 결심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화면에 떠있는 박서연이라는 이름이 유난히 아프게 다가왔다. 그의 손가락이 잠시 허공에서 머뭇거렸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통화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이 흐른 후 그녀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훈은 마른 입술을 축이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서연 씨, 저 현우예요. 지금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가 겪어낸 모든 고통과 결의를 담고 있어 평소와는 다르게 무겁고 진지하게 울렸다. 서연은 약속 장소인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초조하게 현우를 기다렸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너무나 무겁고 낮게 가라앉아 있어서 그녀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현장에서 또 사고라도 난 걸까? 그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강 쪽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저 멀리서 한 남자가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현우가 맞았지만 어딘가 매우 낯설었다. 그는 평소 입던 낡은 작업복이 아닌 어두운 색의 단정한 코트를 입고 있었다. 얼굴에는 긋긴 상처와 멍자국이 선명했고 한쪽 팔에는 붕대까지 감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그의 분위기였다. 피곤하고 선량해 보이던 노동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지닌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지우는 서연의 맞은편에 섰지만 감히 그녀의 옆에 앉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상처보다 더 깊은 상처를 그녀에게 주어야만 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후 어렵게 입을 열었다. 나와줘서 고마워요, 서연 씨. 그의 목소리를 들은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현우 씨, 이게 다 뭐예요? 얼굴이랑 팔은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었던 거죠? 지우는 그녀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차마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오늘 현장에서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서연 씨에게 먼저 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진짜 이름은 김현우가 아닙니다. 서연의 얼굴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이 사라지고 혼란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제 본명은 강지훈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연 씨가 그토록 증오하는 SJ그룹의 회장입니다. 그 말이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다. 서연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녀의 동공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세차게 흔들렸다. 강지훈, SJ그룹 회장. 그녀는 그 이름이 장난처럼 들렸지만 눈앞의 남자의 표정은 너무나도 진지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가 곧이어 참을 수 없는 모멸감과 분노가 해일처럼 밀려왔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붉게 달아올랐다. 거짓말. 거짓말이죠. 어떻게 당신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동안의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가난하지만 정직한 노동자라고 믿었던 남자. 아들을 혼자 키우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남자.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고백하며 위로받았던 남자. 그 모든 것이 기만이었다. 분노가 극에 달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았다. 재미있었나요? SJ그룹 회장님께서 가난한 노동자 행세를 하면서 당신들 때문에 오빠를 잃은 여자를 만나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냐고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완벽하게 농락당하고 비웃음거리로 전락한 비참한 심정이었다. 그녀는 뒤돌아서서 그 자리를 떠나려 했다. 잠깐만요. 서연 씨, 제발. 지훈이 다급하게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제발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해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붕대 감은 팔을 가리키며 말했다. 오늘 있었던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저를 죽이려던 계획된 함정이었습니다. 그의 절박한 목소리에 서연은 마지못해 걸음을 멈췄다. 지우는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회사 내부에 깊이 뿌리내린 부패를 파헤치기 위해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중심에 자신의 사촌형인 최진석 부사장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돈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었던 개인적인 소망까지. 그의 고백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그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오직 사실만을 담담하게 전달하려 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꺼냈다. 현장에서 최진석의 비리를 조사하던 중 5년 전 사고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연 씨 오빠인 박서준 씨의 사고 기록을요. 그는 태블릿 PC를 꺼내 서연에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최진석의 서명이 들어간 조작된 사고 보고서와 그가 몰래 촬영한 불량 자재 사진, 그리고 최진석과 현장 소장의 비리 거래 내역이 담긴 장부 파일이 떠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지난 5년간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맸지만 거대한 벽에 막혀 좌절해야만 했던 진실의 조각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오빠가 부주의한 노동자가 아니라 부패한 권력의 희생양이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눈물이 앞을 가려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지우는 무릎을 꿇을 듯한 자세로 그녀에게 애원했다. 서연 씨를 속인 건 100번 1000번 잘못했습니다.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서연 씨와 민준이를 향한 제 마음만큼은 단 한순간도 거짓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들을 만나고 난생 처음으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애절하게 갈라지고 있었다. 서연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머리로는 그를 증오해야 마땅하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적이었다. 가족의 원수였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그가 보여준 증거들과 그의 고통스러운 눈빛 앞에서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따뜻한 남자 김현우와 그녀가 증오하는 차가운 기업 총수 강지훈이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만약 그가 정말로 회사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이라면, 오빠의 죽음을 자신의 변명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라면, 하지만 그의 눈은 너무나도 정직했고 그가 내민 증거들은 너무나도 구체적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이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남자는 악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 역시 거대한 거짓말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을. 오랜 침묵 끝에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만약 당신 말이 하나라도 거짓이라면, 만약 이 모든 게 당신 회사를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연극이라면 나는 평생 당신을 저주하고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완전한 용서가 아니었다. 위태로운 신뢰의 시작이자 하나의 조건부 동맹이었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을 보고 그는 자신이 기회를 얻었음을 알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순간 움찔했지만 그의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굳게 잡으며 약속했다. 반드시 최진석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겁니다. 서연 씨의 오빠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약속은 차가운 강바람 속으로 무겁게 퍼져나갔다. 배신과 분노의 폐허 위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서게 되었다. 앞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싸움이 얼마나 험난하고 위험할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혼자는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SJ그룹 본사는 전례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몇 달간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던 강지훈 회장이 갑작스럽게 귀국하여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기 때문이었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회의실로 모여들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의욕이 가득했다. 최진석 부사장 역시 굳은 표정으로 회의실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강지훈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그의 모든 계획을 뒤흔드는 최악의 변수였다. 회의 시간이 되자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들어서는 순간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임원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그의 얼굴에는 사고의 흔적인 멍과 상처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의 몸에서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노동자 김현우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고 SJ그룹의 절대 군주로 돌아와 있었다. 지훈은 묵묵히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았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좌중을 한번 훑자 모두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어떤 서론도 없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 몇 달간 저는 해외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회사가 건설 중인 파주 물류센터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회의실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다.
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진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지훈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저는 그곳에서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SJ그룹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사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규격 미달의 중국산 철근 부실하게 설치된 안전장비, 그리고 노동자들의 위태로운 작업 환경을 담은 사진들이었다. 지훈은 검사처럼 냉철하게 각각의 사진을 설명하며 원가 절감을 위해 어떻게 자재들이 빼돌려지고 안전 규정들이 무시되었는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최진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소리쳤다. 회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어디서 출처도 불분명한 사진들을 가져와서 회사를 모욕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명백한 음해입니다. 그는 다른 임원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했지만 모두가 지훈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지훈은 최진석을 싸늘하게 쳐다보며 말했다. 음해라고 그렇다면 이것도 음해인지 한번 보시지, 최진석 부사장. 다음 화면에는 여러 개의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간 자금의 흐름도가 나타났다. 그 자금은 모두 부풀려진 자재비와 공사비에서 나온 비자금이었고, 모든 유령 회사의 실소유주는 바로 최진석을 가리키고 있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 최진석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하지만 그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 말도 안 돼, 전부 조작된 거야. 회장님이 오랜 공백으로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군. 아니면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이건 회사를 찬탈하려는 쿠데타입니다. 그는 다른 임원들을 선동하려 했지만 지훈은 그의 말을 가볍게 끊어버렸다. 조작이라. 그렇다면 5년 전의 일도 조작이었나? 지훈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는 5년 전 파주 물류센터에서 있었던 박서준의 사망사고를 언급했다. 스크린에는 당시 사고 보고서가 떠올랐다. 최진석은 그 보고서를 보며 코웃음 쳤다. 그건 이미 과실사고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이제 와서 그걸 왜 들추시는 겁니까? 과연 그럴까? 지훈은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여기 당시 사고를 증언해줄 새로운 증인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 자신이지요. 그의 말이 끝나자 스크린에는 낡은 다이어리의 페이지들이 한 장 한 장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서연이 그에게 건네준 그녀의 오빠 박서준이 남긴 유품이었다. 지훈은 다이어리의 내용을 직접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다이어리에는 사고가 나기 며칠 전부터 현장의 위험한 상황과 관리자들의 압박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의 죽음의 진실을 암시하는 결정적인 문장이 남아 있었다. 지훈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오늘 현장 본부장인 최진석이 와서 안전은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공사 기간만 맞추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 무섭다. 망자의 목소리는 그 어떤 증거보다 강력했다. 최진석의 모든 방어막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주저앉았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그를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회의실의 문이 활짝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지훈이 미리 연락해둔 사람들이었다. 수사팀을 이끄는 검사가 최진석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진석 씨, 당신을 업무상 횡령 배임,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의 양팔을 잡고 수갑을 채웠다. 최진석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발악하며 소리쳤다. 이거 놔, 난 억울해. 이건 함정이야. 강지훈. 그의 비명은 차가운 복도 너머로 서서히 사라졌다.
최진석의 공범이었던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씩 지목되어 연행되었다. 길고 길었던 암투와 비리의 역사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그 모든 광경을 굳은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씁쓸함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지훈은 텅 빈 회의실에 홀로 서서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수많은 건물 중 상당수는 SJ그룹의 손으로 지어진 것들이었다. 그는 이제 그 이름에 묻은 오명을 씻어내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워야만 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한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다. 다 끝났습니다. 최진석 부사장과 그의 일당이 체포된 후 SJ그룹은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놓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추악한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언론과 대중의 비난이 빗발쳤다. 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강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이 썩은 부위를 도려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회장실에 칩거하며 밤낮으로 그룹의 재건 계획을 세웠다. 그의 첫 번째 조치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그룹의 모든 비리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었다. 그는 어떤 것도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았다. 그리고 곧이어 그는 SJ그룹의 역사를 새로 쓰는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안을 발표했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그의 결연한 의지였다. 개혁의 핵심은 안전과 사람이었다. 그는 그룹 내의 회장 직속의 독립적인 안전감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모든 건설 현장의 노후 장비는 즉시 교체되었고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되었다. 또한 산업재해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기금을 설립하고 그 가족들의 생계와 자녀들의 학업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복지 정책을 도입했다. 그리고 며칠 후 지훈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SJ그룹을 대표하여 과거의 모든 과오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했다. 그리고 그는 5년 전 파주 물류센터 사고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고 박서준 씨의 죽음은 본인의 과실이 아닌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구조적인 비리가 낳은 명백한 인재였음을 밝힙니다. 그는 박서준 씨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회복시켰고 그의 이름을 딴 박서준 추모 재단의 설립을 발표했다. 이 재단은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산업재해 피해자들을 돕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기자회견장 한쪽에서 서연은 늙은 부모님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5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아들의 억울한 죽음이 마침내 세상 앞에서 명예를 되찾는 순간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지훈은 서연의 가족에게 다가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서연의 아버지는 말없이 다가와 그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의 거친 손에서 오랜 세월의 한과 슬픔, 그리고 이제야 얻게 된 작은 위로가 동시에 전해졌다. 서연은 그런 두 남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비로소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 끝에서 한 줄기 빛을 보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동안 지훈과 서연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지훈의 거대한 거짓말이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진심을 보았다. 그가 단순히 책임을 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행동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불신의 강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세 사람은 처음 만났던 하늘 공원을 다시 찾았다. 지훈은 더 이상 노동자 김현우가 아니었고 서연은 더 이상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민준이는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잔디밭 위를 신나게 뛰어다녔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따스한 햇살 아래 퍼져나갔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평범한 연인처럼 서로를 마주볼 수 있었다. 민준이가 잠자리채를 휘두르며 나비를 쫓다가 무언가 결심한 듯 서연에게 달려왔다. 그리고는 그녀의 옷자락을 잡고 수줍게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지훈과 서연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 아이의 순수한 부름은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하게 두 사람의 마음을 울렸다. 서연은 눈가가 붉어진 채로 몸을 낮춰 민준이를 꼭 껴안았다. 응, 우리 아들. 아들 쾌르. 그날 저녁 지훈은 서연을 그녀가 디자인한 또 다른 장소로 데려갔다. 도심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옥상 정원이었다. 수많은 별빛과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 지훈은 그녀의 앞에 섰다. 그는 화려한 이벤트나 값비싼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에는 작은 들꽃 반지가 들려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서연 씨, 저는 서연 씨에게 평생 용서받지 못할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제 모든 시간을 바쳐 그 상처를 치유하고 당신과 민준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박서연 씨, 저와 그리고 민준이와 함께 가족이 되어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확고했다. 서연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행복한 미소는 도시의 그 어떤 불빛보다도 밝게 빛났다. 시간이 흘러 SJ그룹은 강지훈의 리더십 아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났다. 더 이상 그곳에서 억울한 죽음은 없었고 노동자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일하게 되었다. 지훈은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어느 맑은 봄날 작은 성당에서 조촐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 열렸다. 지훈과 서연은 수많은 시련을 넘어 마침내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턱시도를 차려입은 민준이가 두 사람의 반지를 들고 걸어오는 모습에 하객들은 모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거짓과 상실의 파편 위에서 그들은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가장 완벽한 가족을 만들어냈다.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